현재 서울시의 건강약자를 위한 돌봄 정책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분야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아가 서울시가 준비해야 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약자와의 동행, 미래사회 지속가능한 돌봄을 전문가에게 묻다. 안녕하세요. 저는 좌담의 진행을 맡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돌봄 문제 등 사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출연하신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영선 교수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신성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일보에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와 관련된 기사와 사설 같은 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모두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서 전방위로 활동하고 계신 전문가분들이신데요.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룰 주제는 건강약자와의 동행, 미래사회 지속가능한 돌봄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료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치매를 앓던 70대 아내와 아내를 돌보던 80대 남편이 집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 간병비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더 클 수밖에 3년 뒤면 없는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22살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했었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청년의 비극적 선택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튼튼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돌봄 공백 등 케어 불안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급증, 초고령 사회 진입 등 인구 구조의 위기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돌봄이 중단된 장애인과 고령자, 이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간병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에 대한 현황과 주제에 대해서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좌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간병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간병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가정간병과 병원 간병으로 나뉘어 살펴보고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함께 확대되고 있는 재택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마를 어떤 방안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를 돌봄 재정에 대해 간병비 급여 문제를 포함해서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패널 분들께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질문들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의 쟁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 크게 가정간병과 병원 간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정간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식 기자님,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가정간병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영케어러 문제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던 강동원 사건도 있었죠. 실제로 가족간병 문제는 어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강도영 사건을 보면 이 가정간병의 가장 큰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살 그러니까 대학 휴학생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57세 아버지를 사실 그 방에 그냥 방치하면서 굶겨서 이렇게 숨지게 한 사건인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 굉장히 더 슬프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올해 3월 존속 살해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그 당시에 보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돌봄 고통, 간병 고통, 그다음에 이어지는 경제난, 그러니까 생활고가 이게 세트로 가게 됩니다. 이 가정간병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 분석해 보면 대부분 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보다는 중산층과 그 하층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뭐 1인 가구나 2인 가구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어떤 가정간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강도영 사건이었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크게 나눠 보면 그 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부담,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현재 그 우리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영 씨의 사례를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강도영 씨 아버님이 그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리고 퇴원했다가 다시 요양보건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일을 이제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간병비가 전체 그 병원비와 요양병원비의 절반가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서 뭐 치료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지만 아직 간병비는 그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거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국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당연히 장기요양보험이 간병을 담당해 줘야 됐는데 대상자에 오르지 못했고 아마 이유는 그 제도를 잘 알지 못했던 것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평가하고 등록하는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을 이제 버텨낼 수 없었던 것. 그리고 설사 이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영 씨 아버님 사례에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제대로 담당해줬을까, 감당해줬을까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간병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 상황, 간병의 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대로 책임지거나 감당해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 강도영 씨 사례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성 교수님, 네, 고견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보고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심각한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일정한 연령이 되고 역할을 하고 살다가 돌아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긴 과정을 연장하고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하는 과정에 사실은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을 가족에게 이제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지금 사회자께서도 가족 간병과 병원 간병을 구분을 하셨지만 이 둘이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이것을 그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살려서 유지를 시키라고 이렇게 요구하려면 사회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서 개인에게 그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조금 전에 사회적 타살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상황이 생기고 이번에 강도영 그 사건도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그 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판결을 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법적인 어떤 그런 측면만 강조해서 따지다 보면 개인적으로 이 사회가 각 개개인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주면서
해결을 못 해주고 결국은 개인이 그 책임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공식적인 살인자로 전락하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사회가 아까 말씀한 사회적 타살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좀 더 큰 관점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재정의 문제라든지 의료제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우리가 지금 평균 82세고 여성은 85세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요즘 90세 가까이에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고, 근데 거의 병을 앓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고, 우리가 통계를 보면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의 차이가 한 17년 이렇게 꽤 납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병원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집에서 신세를 지거나, 근데 그 신세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간병일 수도 있고 돌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집에서 돌보게 되면 병세가 좀 중증이면 굉장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는 식사 관리도 잘해야 되고 통증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장기간 또 이렇게 돌보다 보면 아주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그 돌보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게 정신적인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간병을 받는 사람과 간병을 하는 사람의 둘 다의 고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죠. 아까 말씀하신 장기요양 보험이라는 것은 아주 일부분만 커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가정간병의 문제점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가정간병의 주된 간병인은 고령 배우자입니다. 고령의 배우자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는 주로 여성입니다. 그렇게 간병을 하다가 남성 배우자가 숨지고 여성 배우자가 혼자 남으면, 여성 배우자가 또,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간병을 받아야 될 시점이 되면 누가 간병을 하느냐? 주로 딸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간병의 몫은 딸들한테, 여성한테 가기 때문에 이 가정간병의 문제는 정적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부담을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미혼자들이 요즘 많이 생기는데 40대, 50대, 우리가 인구학적으로 보면 50대 미혼자면 평생 미혼으로 보는데, 형제들 사이에서 미혼자가 생기면 네가 맡아라, 이렇게 미혼자한테 미혼 형제한테 떠넘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일자리를 갖고 있다가도 실직으로 이어지고, 실직하고 나면 자기의 어떤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간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노후를 맞게 되면 나중에 65세 이후에 국가의 어떤 그런 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정간병의 문제, 초고령화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준비를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도 간병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NHK 특별 취재팀에서 개요 살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엮어서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 적도 있었죠.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본의 간병 문제 현황은 저희가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 인구 고령화가 이제 앞서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의 이슈는 실제로 미리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 고령화가 한 20년 정도 앞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한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대응을 쳐다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서 배울 점도 있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됐다 하는 거를 보는 게 굉장히 많죠. 특히 이쪽 복지, 돌봄, 의료 쪽은 아주 절실한 분야죠. 일본의 경우도 조금 지금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전속 살인의 문제라든지 간병 개호 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그에 대한 대처를,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이쪽에 투입이 되고 사회적인 대처가 이제 진행이 돼 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급속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참고해서 볼 때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돈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뭐 일본의 경우는 크게 급성기에서의 간병의 문제가 있고 만성기 그 요양병원에서의 그런 것이 있고 가족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흔히 말하는 병원들 이런 쪽에서 가족이 들어가서 간병하는 거는 이미 우리보다 25년 전에 1994년부터 7년 사이에 전면 금지시켜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것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 안에서 있든지 아니면 안 되면 할 수 없이 사적 간병을 이용을 해서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우리 시점 정도의 간호사를 갖추고 나서 가능했어요. 근데 간호사 수가 지금 우리가 최소한 급성기에서의 간병 인력이 가족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이렇게 돌보는 그런 구조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체제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에서는 아무튼 먼저 이런 사회적 대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문하신 대로 일본을 앞으로 참고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잘못한 점, 잘한 점을 시행착오를 이렇게 반추해가면서 교훈으로 삼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일본 간병제도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저는 일본의 그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 그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뭐가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이지 그 노인 인구의 비중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고 물론 거의 다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병의 필요, 수요가 큰 7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은 그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속도가 빠르다 보니 한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런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고 지금의 간병의 사회적인 문제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심각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자면 현재 상황은 우리가 이게 태풍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하는데 그냥 바람이 좀 부는 정도지만 조만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쳐 올 일종의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우리가 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가? 이제 흔히 생각하시기는 우리가 이제 돈을 적게 쓰기 때문에 간병을 국가나 사회가 잘 감당을 못한다. 그런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GDP 대비 우리가 그 노인 돌봄에 쓰고 있는 돈을 비교를 해보면 총액수로는 선진국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80세 이상 노인 인구 1인당 비용으로 환산을 해보면 사실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쓰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을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처럼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다가오는 이 노인 돌봄의 미래, 그 노인 돌봄의 과제를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나라 간병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맞춰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등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함께 재택의료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간병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도 집에 있기를 원하는 중증 환자와 가족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의 재택의료에 대한 쟁점과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장애인이나 다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집에서
찾아오는 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받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병원에 와야 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대단히 그 공급자 중심주의적인 소비자 중심이 아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왕진 재택의료의 필요성이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노쇠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 노쇠 한 노인의 비중이 전체 노인의 뭐 많게는 30%, 적게는 한 15% 정도가 그 거동이 불편한 노쇠한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왕진 재택의료의 이제 수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재택의료는 그냥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뭐 왕진을 하는 의원의 숫자가 뭐 100여 개 정도에 불과하고 그 100여 개 중에서도 실제로 왕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은 불과 뭐 몇십 개 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를 우리가 적절하게 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사회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두 번째, 그것의 결과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인 돌봄의 문제와 더불어서 그 노인들을 시설로 내모는, 시설로 가라고 등 떠미는 이 현대판 고려장을 국가와 사회가 조장하는 게 현재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택의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까지 특히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가 흔히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늙어서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을 하는 뭐 이런 것을 가장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의 행복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재택의료라든지 가정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대로 그 시범 사업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재택의료에는 이제 의사들이 왕진에서 보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지시하에 그 방문을 해서 가정 간호를 한다든지 방문 간호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려면은 일단 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 그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가는 거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할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의사들의 수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시범 사업할 때도 그 방문을 하는데 뭐 한 번 방문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남짓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들의 얘기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저기 병원에서 의원에서 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10만 원을 받고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만 해도 그 정도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의원을 개설하면서 하고 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사회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일본에서는 이제 재가의료라고 하는 것을 재택의료라는 것을 전담하는 의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의원 하다가 연락 오면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전담하는 그런 의원이 따로 있고 물론 이제 자기 의원을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초이스가 가능한 것은 그만한 인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의사 인력이 한정돼 있고 그 산출한 그 의대 정원도 제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근데 단순간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호 인력이 가서 기본 서비스를 해줘도 상당한 그 수요를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꼭 급성기처럼 급한 판단이야 의사들이 하지만 기본적인 간호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의사들의 처음 판단을 받아서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의료의 경직성, 의료 인력에 대한 면허 제도나 그 면허 범위 뭐 이런 것이 한정돼 있고 또한 그 의사들 사이에 약간의 의료비 전체 재원을 제로섬 게임으로 서로 나눠 갖는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이런 걸 하는 걸 인정 못 하겠다 이러면서 본인들은 할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범 사업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앞에다 놓고서 지금 그냥 재택 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급성기 환자들의 경우는 급성기 병원에 보내고 그것이 만성화되면 요양병원에 가고 그것이 의료적인 부분들이 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나 돌봄 부분이 강한 부분들은 시설로 가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한 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원 구조하고 맞물려서 들어갈 때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한정이 돼 있죠. 이제 하루 이틀에 해결은 안 되지만은 그래서 바로 그 지금 현재 요양병원이라는 것이 한 1,500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조입니다. 그 요양병원 1,500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과잉이죠. 그렇지만 이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김윤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회적 입원을 하는 케이스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큰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입원이라기보다는 요양병원 자체가 상당히 시설 정도 수준이에요. 일본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중간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 보건 시설이라는 게 처음에 1970년대 80년대 나올 때는 그것이 급성기 병원과 이런 것이 구분되지 않을 시절에 이미 건강보험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일본의 개호보험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그때 그 시설 전체가 개호노인 시설이라고 해갖고 재원이 장기요양보험, 개호보험 쪽에서 나오는 시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상당 부분이 일본의 중간 시설인 노인보건시설, 거기도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면서 재원을 건강보험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다 같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원 구성은 사회가 이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충분히 매치가 되는 상태로 안 되게 지금 요양병원이 기능별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1,500개가 같은 지불체계, 일당으로 받아가는 지불체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을 하려면은 요양병원이라는 것을 기능을 분화해서 진정으로 집중 재활을 할 수 있는 거기들은 집중 재활을 하는 병원들로 가야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만성적인 어떤 기본 시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 법적 체계를 그 시설에 그걸 바꿔서 이들의 그 건강보험 재원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 재원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조 개편해야 하는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 제공하는 사람들의 그 투자 구조 뭐 등등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이 부분들이 쉽게 개편될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가 그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죠.